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4년 6월 1일 시행된 제114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부터 볼까요? 재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아주 어렵게 나온 문제는 없었어요. 첫 번째,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쉬운 문제죠. 두 번째, 감가상각 방법, 우리 교재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정액법과 정률법 비교하는 문제. 3번,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진법 비교하는 문제. 난이도 중. 4번, 자본에 관한 설명, 난이도 중. 약간 꼬아냈어요. 문제 5번, 사채의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어요. 시험장에서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보기들이 약간 어려워서 난이도 중. 원가 회계 6번에서 10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6번 문제, 단계 배분법에 의한 보조 부문 원가 배분 계산 문제. 난이도 중. 7번, 선입 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인데 약간 응용된 문제죠. 난이도 중. 8번, 공손과 작업 폐물 빈출 유형인데 쉽게 나왔습니다. 원가의 분류도 빈출 유형 쉽게 나왔고요. 10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 선출법 및 평균법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왔죠. 원가 회계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법인세법이 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13번이 어려웠죠. 11번, 영세율과 면세 비교하는 문제, 쉬운 문제였죠. 소득 처분 관련된 문제, 빈출 유형,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골라내는 문제, 좀 어려웠어요. 14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찾는 문제. 난이도 중. 15번,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정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구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 하. 세법은 1문제가 어렵게 나왔고요. 나머지는 중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을 뭐라 한다? 지분증권. 채권을 뭐라 한다? 채무증권이라 하죠. 맞고. 2번, 지분증권,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 보유증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의 채무증권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은 거죠. 3번, 단기 매매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고 매도 가능증권도 원칙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성이 없는 주식이다. 그때는 원가법도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하고요. 만기 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평가한다? 그렇죠. 상각 후 원가. 강조 많이 했죠. 상각 후 원가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 4번.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죠? 채무증권은 빈번하게 사고 팔 목적이다. 단기 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만기 보유증권. 채무증권을 매입했는데 빈번하게 사고 팔 목적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어요. 장기 투자 목적이 뭐다?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제 2번, 주한국은 2024년 중에 신규 취득한 차량운반구의 감가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채택하였으나 격리부서 담당자의 실수로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다. 정액법이 올바른 방법인데 실수로 오류 정률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해당 오류가 2024년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신규 취득한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1차 기말 차량 운반구 취득한 연도 기말 정액법과 종료법 비교 문제에 먼저 첫 번째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내용 연수 동안 똑같은 금액, 일정한 금액으로 비용 배분하는 거죠. 반면에 정률법은 1차 기말의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드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1차 기말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크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기 순이익.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후에 금액인데 비용이 크면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 거예요. 감소. 세 번째,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 또는 장부 가액. 장부 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에 금액이 됩니다. 1차 기말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크면 감누도 크겠죠. 뺏는 게 크면 전체 금액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증가, 감소, 감소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일괄 처리법은 재무제표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단기 일괄 처리법은 관련된 변경 효과를 단기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전진법은 변경된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단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의미하죠. 세 번째, 소구법의 경우 변경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변경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죠. 또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는 거예요. 소구법은 과거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치는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네 번째, 단기 일괄 처리법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맞죠? 영업의 손익 반영하는 거예요.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상태표 상의 자본 조정에는 뭐가 있다?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이 포함이 되는 거죠. 해당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액면 금액 아니죠. 취득 원가죠. 액면 금액 아니에요. 취득 시점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약간 꼬아냈죠. 답은 2번. 3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우선 상계하고 미 상계된 잔액은 자본 잉여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맞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상계,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서로 상계,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서로 상계, 매도 가로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로증권 평가 손실도 서로 상계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네 번째, 자기 주식 소각시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은 경우 만약에 취득 원가가 100원이고 액면 금액이 200원이라 할게요. 그러면 소각이기 때문에 소각된 것만큼 자본금이 감소하죠. 200원. 자기 주식 매입하면서 쓴 돈이 100원이라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다? 그렇죠. 감자 차익,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 이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각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는 할증 발행, 여기는 할인 발행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액, 상가액은 할증 발행되든 할인 발행되든 매년 어떻다? 그렇죠. 매년 증가해요. 이자 비용은 할증 발행되었을 때 여기는 매년 감소하고요. 할인 발행되었을 때 매년 증가하죠.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은 할증 발행되었을 때 큰 금액에서 액면 금액으로 점차 줄어요. 여기는 매년 감소하고 할인 발행되었을 때는 적은 금액에서 액면 금액, 큰 금액으로 매년 증가하죠. 할인 발행되었을 때 상가액, 이자 비용, 장부가액 매년 어떻다? 매년 증가해요. 할인마트, 물건이 싸고 품질이 좋은 그런 할인마트는 우리 주위에 많이 증가해야 돼 해서 증가하고 여기만 할증 발행은 여기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가 되는 거죠. 바가지 CU는 할증마트라고 할게요.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과도하게 비싸게 파는 할증마트는 어때야 돼요? 그렇죠. 감소하는 게 맞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게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매년 상가액은 증가한다. 이게 중요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1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 매년 어떻다? 그렇죠. 증가한다. 이렇게 바로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1번. 2번 할증 발행되었을 때 이자 비용 매년 감소. 3번 장부가액은 초기에는 크고 기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는 거죠. 맞고 네 번째 사채 발행 시점에 발생한 사채 발행비는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 만기일까지 잔여 기간에 걸쳐 생각하여 비용화되는 겁니다. 맞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보조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주 서울의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조 부문 X에 배분될 보조 부문 원가의 총액은 얼마인가? 여기죠. X 부문을 물어봤고요. 단 서울은 단계 배분법 밑줄 단계 배분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며 보조 부문 중 수선 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수선에서 전력으로 먼저 배분하고요. 전력에서 수선으로는 배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수선 부문에서 배분해야 될 제조 간접비가 얼마다? 10만 원. 10만 원을 전력 부문, X 부문, Y 부문 4대 4대 2 비율로 뿌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4만 원. 여기도 4만 원. 여기가 2만 원이 되겠죠. 전력 부문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는 자체 발생 원가에다가 다른 보조 부문에서 배부받은 금액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8만 원 더하기 얼마? 그렇죠. 이 금액을 더할게요. 배분 대상 금액은 12만 원. 12만 원을 몇 대 몇으로? 그렇죠. 3대 7로 뿌리시면 돼. 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기 12만 원 곱하기 0.3 하시면 얼마 나온다? 그렇죠. 36,000원이 나오죠. X 부문에 배분될 보조 부문 원가의 총액 얼마다? 수선 부문에서 배분받은 금액이 4만 원이고 전력 부문에서 배분받은 금액이 36,000원이기 때문에 두 금액을 더하시면 돼. 더하면 76,000원 답은 4번이 됩니다.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몇 단위인가? 응용 문제예요. 중부는 선입 선수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직접 재료는 2분의 1, 절반은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절반은 공정의 80%에 진행된다. 공손 없고요. 불량품 없고 단기 물량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적어볼게요. 완성품은 두 가지죠. 두 가지.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단기 완성. 완성품 수량이 5,000 단위. 기말 제공품은 여기는 완성도가 30%, 400 단위예요. 기초 완성분이 몇 개다? 기초 제공품이 400개.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기초 투입분은 여기가 400개. 5,000개에서 400개를 뺀 나머지가 4,600개. 4,600개는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는 직접 재료 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죠.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50% 투입하고요. 또 80% 시점에 또 50%가 투입이 됩니다. 초기에 절반, 80% 시점에 또 절반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60%, 전기에 60%까지 진행되다가 2월 되었죠. 단기 60%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60%에서 출발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된 거는 0에서 출발해서 100까지 간 거고 기말 400개는 단기 착수하여 30%까지 가다가 멈춘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 볼게요. 기초 400개에 대해서 80% 여기를 지났죠. 지났으니까 이거의 절반이 투입된 겁니다. 절반은 전기에 투입되어서 2월 된 거고 또 단기 투입된 거는 이 금액의 절반이에요. 4,000 단위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200 단위. 4,600개는 여기에서 절반 또 여기에서 절반 투입했으니까 100% 다 투입된 거죠. 완성품 환산량 4,600 단위. 기말 제공품은 공정 초기에 절반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400개에 대해서 400 단위에 대해서 절반만 투입됐기 때문에 200 단위가 됩니다. 직접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200개 더하기 4,600개 더하기 200개 하니까 몇 단위? 그렇죠. 5,000 단위가 됩니다. 답은 4번.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공손품, 불합격품, 불량품은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부터 남아있는 찌꺼기나 조각을 말한다. 아니에요. 남아있는 찌꺼기, 조각을 뭐라 한다? 공손품이 아니고 작업 폐물에 대한 설명이죠. X, 나. 비정상 공소는 발생한 기간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정상 공소는 원가에 가산되고요. 비정상 공소는 영업외 비용 처리가 됩니다. 맞죠? 다. 정상 공소는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으로 원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조 원가의 가산 맞고. 라. 정상 공소는 작업자의 부조의 생산 계획의 미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아니죠? 정상 공손이 아니고 비정상 공손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X 옳은 것만 짝지어진 것은 나, 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로 분류하는 거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는 원가의 3요소예요. 틀린 건 1번이 됩니다. 2번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성이 되고 또 원가의 발생 행태에 따라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맞죠?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관련 원가. 대표적인 관련 원가는 뭐다? 기회 원가고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비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의 대표가 뭐다? 매몰 원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 선출법 및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 중에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뭐다? 그렇죠. 선입, 선출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평균법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배분 시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맞죠?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무시하는 방법이고 선입, 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인정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없다 그러면 두 방법의 계산 결과는 동일해요. 세 번째, 선입, 선출법과 평균법 모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과정이 있죠. 맞고 네 번째,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 선출법에서도 고려해야 되고 평균법에서도 고려해야 돼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11번 세법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 사업자라도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면 면세 포기할 수 있어요. 영세율 적용 가능하고요. 맞죠? 두 번째,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이다. 맞죠? 영세율 제도는 부가세가 완전히 없어요. 면세는 매입했을 때 부가세가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세법상 신고 의무는 면제되나? 아니에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돼.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따라서 면세 사업자만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나? 일정한 협력 의무가 이행된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 사업계표 제출 의무가 있죠. 여기는 영세율과 면세 모두가 아니고요. 뭐만? 그렇죠. 면세만. 이게 맞는 겁니다. 면세만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4번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케이스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1번 귀속 불분명한 증빙 불비, 과거 접대비, 현재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는 손금 불산입, 기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 처분이 됩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에 기속자가 임원이니까 소득처분 상여. 주주인 직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주주면 배당이고 직원이면 상여인데 둘이 중복되었을 때 상여로 처분하는 거죠. 네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사채이자는 소득 처분이 뭐다? 그렇죠. 상여예요. 그런데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 이 금액만큼은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 처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타 사외 유출. 따라서 나머지와 다른 것은 4번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박스 안에 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머니 판매한다.
게임머니는 과세재화죠.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점포를 임차하고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 권리를 판매했다. 이 권리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채물이기 때문에 이거 공급했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은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과세되는 게 아니죠.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흙과 돌을 판매했다. 그러면 과세가 됩니다. 동그라미. 따라서 답은 3개 3번. 비싼 흙과 돌은 사업자가 판매했을 때 과세예요. 1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단 모두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의료비 세공제해주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교육비 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되겠죠.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의료비가 아니고요. 교육비 의료비부터 다시 할게요. 의료비 쓴 것부터 다시 할게요. 의료비 말한 것부터 다시 할게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보기 1번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몇 년? 그렇죠. 1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해요. 2008년까지 결손금은 5년간 2월 공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된 결손금은 10년간 2월 공제 2020년 이후 결손금은 1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장부 멸실 등의 경우는 2월 결손금 공제 규정 적용하는 거죠. 맞고. 세 번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여기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이에요. 약간 지역적인 규정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1년간 소급공제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죠? 4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일반 사업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근연기 2배 순으로 공제가 가능하죠. 근로소득 다음에 연금소득 다음에 기타소득 다음에 이자소득 다음에 배당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인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죠. 제외. 여기는 제외, 여기는 포함이에요. 여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추후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죠.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2024년 6월 1일 시행된 제114회 전산세무 1급 다시 한번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이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죠. 틀려봐라 하고 낸 상난이도가 없었고요. 원가회계는 회계 1급, 세무 2급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는 다 맞춘다는 각오로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법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한 문제 정도는 틀려봐라 하고 아주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보통 법인세법이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114회는 특이하게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다음 회차에서는 법인세법이 2문제 이상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4회 시험 보신 분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